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1908년 포드가 일으켰던 자동차 혁명. 낡은 화물차 생산시설을 개조한 공장에서 자금과 설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한 자동차 모델 T를 생산해 자동차 산업 발전의 물꼬를 열었는데요. 100년이 흐른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과 거대 기업들은 새로운 자동차 산업 혁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자동차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더 리더는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혁명의 정지훈 저자님을 모시고 미래의 자동차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진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또 4차 산업혁명인데요. 핀테크, 또 의료와 ICT의 결합, 빅데이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혁명 이 네. 부분에 많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의 자체를 제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자체가 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또 적용하는 영역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하고 도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가치 사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한 데다가 지금 현재 한 1, 20년, 20, 30년 내에 타임라인이 대체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커다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미래 문명이 바뀌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 그쪽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자동차, 네.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책 내셨는데요. 출간 축하드리고요. 네네. 그 이동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현대 문명의 이제 시작을 아까 그 리드에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포드 자동차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술사 쪽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포드 자동차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자동차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교외로 가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모기지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철강이 왕창 필요하니까 철도 많이 공급하게 되고 주유소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서 사던 것들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월마트 같은 것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대략 한 50년 포드 원력의 1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대 도시의 거의 모든 것이 세팅이 됐고 그걸 다 카피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공유자동차, 자동차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전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기존의 포드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만큼이나 굉장히 다른 임팩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 전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인프라랑 이렇게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ICT 혁신 도시계획, 이게 스마트 시티랑 관련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동수단하고 도시하고는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죠. 자동차하고 기차가 그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는 대체로 도시라고 한다면 항구 내지는 바다를 연하거나 아니면 배를 댈 수 있는 어떤 강을 연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철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반대로
내륙에서 이렇게 중간에 도로가 만날 수 있거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대한 도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도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 구획 같은 걸 할 때에도 어떻게 자동차에 도로를 놓을 것인가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거주 지역이고 여기는 상업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계획도 하고 그거를 뭐 땅을 분양하기도 하고 이런 예. 방식으로 발전시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향성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이들의 어떤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제 라이프 퀄리티라 그죠 삶의 질 그러면 자연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도시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계획이 이런 이동하고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 같은 도시라든지 오스틴, 예. 그다음에 워싱턴 DC 이제 이런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워커블 시티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계획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 목적은 자동차 그 체증도 심하고 그러니까 좀 차도 좀 덜 갖고 나와라 이런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비만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잘 알리면은 좀 걷고 그러면은 좀 건강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상한 부수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발견이 되죠. 예. 이렇게 뭐였냐 하면은 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도시 구석구석이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거리 발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들르질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걷고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의 상권이 되려 살아나기 다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것들을 타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의 어떤 그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그런 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라든지 혹은 암스테르담 뭐 이런 도시들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어떤 그 중요성이 경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연을 많이 내뿜고 이런 종류보다는 자연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청정 에너지 그리고 이것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거를 잘 쓰면은 도시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도시 차원에서 그런 걸 시도를 하는 스마트 기술, IoT 예. 기술과 접목을 해서 그런 것들이 늘기 시작을 하면서 두 개가 지금 만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제 당장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이제 미래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일상이 크게 변할 텐데요. 예를 네네. 들어서 한 2025년쯤 됐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24시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2025년이면은 사실은 좀 앞이라서 크게 보자면 25년에서 한 40년 정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25년 정도면은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서 이제 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전기 자동차를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갖다 이제 금지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내년이면 과반이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변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이런 전기 자동차와 함께 공유 자동차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뭐 크게 보면은 자동차도 있지만 자전거라든지 뭐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산바리 같은 스타일의 그런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소유하지 않고 이런 걸 쓰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면은 아직까지는 뭐 완전 확대 보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그 일부 도시들 예를 들어서 트럭이 많이 다녀야 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버스 같은 것들이 공항하고 인접해 있어서 맞춤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어떤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크게 소유하지 않고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한번 네네네.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뭐 다음 카카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되게 해외에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첨단으로 가고 있는 서비스들에 비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수준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식으로 그냥 특정한 기업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보다는 예. 플랫폼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플랫폼화가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구글 같은 회사나 우버 같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택시나 뭐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서 부르면 와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이제 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들 사이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예. 되고 서비스 페이먼트 또 어떻게 지불할 것 이런 것까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가 되고 되려 이제 뭐 택시업, 모바일 택시업이라든지 혹은 뭐 운송업 또는 이쪽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한 형태가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방식으로 가는 형식이 될 텐데 이 경우에도 독자 개발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아마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지금 하드웨어 플랫폼을 옛날에 자동차 회사 이 부품 공급하듯이 보쉬 같은 회사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공급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얼라이언스가 맺어져서 그런 기능들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시장은 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아마도 이미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리노베이션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좀 정비를 하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이제 좀 기존의 조그만 도시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골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아마도 자동차 업체의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 될 텐데 이건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하면 여러 가지 기대도 많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네. 실제 이제 시험 운행을 한다 하는 거 보면 좀 사고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네. 물론 뭐 시간이 좀 많이 개선되겠지만 네네.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작년도에 났었던 테슬라 자동차 이제 교통사고가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예. 사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미래 예측 이 부분을 하면서 가장 주목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 큰 사고가 났을 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첫째는 봐라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도입시키면 안 돼. 이렇게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어차피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간이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휴대폰 보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여기서도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에 비해서 덜 나고 그다음에 뭐 그럭저럭 좀 덜 나는 정도면 그런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두 번째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건 도입하면 안 됩니다 쪽 여론보다는 인간도 어차피 불안전하니 그보다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아마도 단계별로 도입이 돼서 결국에는 아마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차피 뭐 사고 네. 제로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그거는 불가능하지 약속할 수도 없고 예. 그거는 불가능한 미션이죠. 예, 예. 네. 그 다음번으로 이제 걱정되는 이슈가 사실은 뭐 커넥티드된 사회에서는 네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해킹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 테슬라 차도 해킹이 돼서 이제 다른 중국에서 원격 조종된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 이슈도 뭐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언제나 해킹 관련된 것들은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자동차 절도해서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가 해킹됐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좀 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많이 분리해서 처리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해킹 관련한 기술 샘플이 나오면은요.
옛날에 우리가 바이러스와 백신 전쟁 비슷하게 그걸 막는 기술이 다시 나옵니다. 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학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로 예를 들어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하고 가게 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속일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들을 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반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갖춘 연구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도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대규모 사고는 막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규정이나 혹은 어떤 보안 부분들에 대한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은 아마도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저서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네. 자율, 또 공유, 네. 공유경제, 카쉐어링이죠. 네네.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자동차로 실현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맥락이 달라 보이는데 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순서대로 생각을 한다면 공유하고 전기 자동차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후순위로 조금 뒤로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사실은 전기 자동차보다는 공유 자동차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초단기로 그 집카 같은 데에서 이렇게 빌려서 쓰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재밌게도 그 보스턴에서 집카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캠브리지 지역, MIT하고 하버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절대 다수의 그 커스터머가 프리우스를 선택을 했어요. 예. 프리우스가 이제 그 자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그 공유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 이 공유를 해서 이걸 아끼려고 하는 것만을 떠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공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하고 이제 철학이 맥이 닿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거 연결해서 하는 어떤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결정적인 사례가 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임러 크라이슬러, 다임러가 그 메르세데스 벤츠 만드는 다임러가 독일의 울룸이란 도시에서 스마트라고 하는 조그만 차종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유 자동차로 만드는 카투고라는 서비스를 스핀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이걸 운행을 했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걸 이제 B2G 서비스로 그 요구를 하면서 스페셜 리퀘스트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이 공유 자동차와 함께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갈 테니까 전기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충전소와 함께 그런 식으로 갈 테니까 스마트 차종 중에서 EV 모델이 있어요. 전기 자동차 모델이. 예. 스페셜하게 그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 두 개가 결합한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주유소가 아니고 전기 그 충전소가 주차하는 위치에 지금 가거든요. 예. 주차하는 곳에 놓고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공유 자동차는 스팟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잘 맞물려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 특히 B2G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공용 공간을 일부 할당해 주거든요. 그런 곳들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많이 가죠. 충전도 하고 그 자동차를 공유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이 붙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자리에 있던 차가 우리가 서비스를 요구할 때 와서 태우고 가는 방식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메인테넌스 같은 것들은 그 위치에서 하게 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주차 타워가 됐든 아니면은 이 공유지의 어떤 그런 스팟이 됐던 이런 공간에서 두고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세 개가 잘 만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는 이제 지금 네. 현대자동차, 이제 수소차, 그러니까 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나오는 화학적 에너지를 이제 동력으로 쓰는 건데, 뭐 여러 또 장점이 있죠. 또, 네, 또 장점이 많이 환경오염. 있죠. 근데 이게 네. 지금 수소차와 전기차가 맞붙었을 때, 네. 그 판세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수소차가 전기자동차 그 다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인프라가 없다면은 그러면 수소차로 바로 점프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기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자동차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충전 인프라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 싸움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네트워크 현상을 가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YMAX 옛날에 와이브로 하면서 그쪽을 추진했다가 LTE 쪽으로 다 넘어갔던 경험을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수소 자동차가 비록 미래의 어떤 중요한 기술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수소 자동차 인프라를 갖추는데 전 세계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미 전기 자동차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2040년 이후까지 본다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한 25년에서 40년 사이 정도까지만을 대상을 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수소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당분간 계속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그동안 참 잘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이제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또 뒤로 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또 기업의 어떤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그 포니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야말로 저는 벤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 되려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됐죠. 특히 제가 그 해외에 갔다가 이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 도시와 관련된 혁신 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만 들어오면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도 않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기존의 큰 기업 하나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큰 기업만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로운 혁신의 변화가 앞으로 30년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그런 것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개혁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진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서도 또는 다른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M&A를 한다든지 이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고 이런 좀 역동적인 모습을 옛날에 정정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처음 시도했을 때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주 무대가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는 그 무대가 자동차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더 이상 운송수단에 머물지 않고 ICT 기술의 총집합체가 될 자동차, 일상의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두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 주신 정지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